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15 경기본부에서 교육사업을 맡고 있는 박홍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신문 기사들 잠깐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는 상상코리아, 그러니까 통일되면 돈 나오고 밥 나온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왜냐면 제가 그리는 거하고 선생님들이 그리는 거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정말 통일되면 이러한 것들은 될 수 있겠다. 같이 좀 보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는 다 보셨죠? 흔한 말로 대통령 선거에 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사실 이러한 것 자체가 좀 대한민국의 정치가 얼마나 아직까지 후진적인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한겨레에서 마음평을 이렇게 냈죠. 그래서 이명박은 자기는 안 건드리고 있다. 국정원에서 이제 표를 줬기 때문에 안 건드리고 있고 무슨 전도만 좀 훔치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형태를 전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 장면도 자주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여기는 신주 의료원이긴 하지만 뭐 대한민국 국회나 저기나 크게 뭐 다르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로 몸싸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힘에 의해서 대한민국 자체가 질서가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대한민국에서 건강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힘의 논리로 그냥 풀어가 버리고 정치 논리로 풀어가고 있다. 이건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하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반도체,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조선, 자동차. 사실 이게 이제 3대 산업, 세계에 수출하면서 돈을 끌어모은 3대 산업인데 이 세 가지 다 지금 중국이 10년 이내에 너희들 다 따라잡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이제 저희 국가적으로 좀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만큼 비전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오늘 하기로 했었던 장관급 회담, 뭐 상급 회담, 뭐 당국 회담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이것은 안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요? 어떤 것 때문에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요? 우리 쪽에서. 대한민국 쪽에서요. 잘못을 일단은 봐보면 양쪽 다 잘못이 있는 걸로 보이나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기보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시기도 하고 근데 아직 대화할 여건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남한이건 북한이건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깔려있긴 한데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자기주도적이고 싶은 마음들을 좀 대놓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자기 주도성들에 의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서 대화 공간마저도 이제 폐기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지 않는가. 더 깊게 이야기하면 남한이건 북한이건 서로 신뢰하는 마음은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국민들도 뭐 반반으로 갈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반반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민들도 양분으로 갈라졌을 것이다. 북한도 잘못했다. 남한도 잘못했다. 둘 다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갈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남한 사회 자체 내에서도 어떤 정치적으로 합의해 나가고 같이 좀 풀어나가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힘의 논리에서 풀어가 버리고 남북 관계도 역시
힘의 논리보다 자기 입장에 의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가려고 하는 관계가 지금 한반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산가족 할머니가 그저 희망 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 꿈이 날아갔겠죠. 이건 이제 중국의 이제 모습이죠, 그죠? 유인우주선. 그래서 사실 인공위성 관련된 것도 대한민국이 먼저 준비를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전자기술에서 인공위성과 특히 이 유인우주선이라고 하면 이제 최고의 이 과학기술에 이제 선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 과학기술과 갤럭시, 핸드폰, 스마트폰과 어느 게 더 빨리 갈 수 있겠는가? 중국이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자동차 못 만들고 있고 이제 조선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앞서 가려고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반도체는 중국이 이제 하청, 세계 하청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 하청 중국인데 자기들은 하청 국가가 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청 시스템은 일단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겠다. 해안가에서 내륙에서 더 내륙으로 하면서 앞으로 30년간 40년간 중국은 하청 국가로서 역할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력을 키워가겠다. 첫 번째. 그러면서 그 10년, 20년 사이에 대한민국, 미국을 따라잡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가 뭐냐면 인건비 싸고 지대 싸고 노동력 싸고 이렇게 할 때 근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섬유라든가 메리아스라든가 이런 걸 고기술이나 저기술 내용으로 해가지고 쉽게 경제력을 쭉 발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고난도의 경제기술로 가야 되는데 이때 못 가게 되면 왜냐면은 유럽은 이미 고난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일본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못 가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신생국가에서 메리아스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뺏기고 새로운 시장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못 올라가면서 이제 헤매는 것이 중진국의 함정이에요.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다양한 나라들이 거기에 걸렸는데 대한민국도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아니었으면 중진국의 함정에 걸렸겠죠. 다행히 이제 안 걸리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중국은 그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다. 왜? 다른 나라의 티셔츠나 이런 거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내부에서 돌리겠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내에 코리아를 잡아먹겠다. 일본까지도 잡아먹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중국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중국이 올라가는 건 코리아에게 위기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미국의 이제 아이폰이 이제 또 새롭게 시스템을 전환시켰다고 하는 일명 이제 아이폰이 했던 말이 혁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혁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써본 사람들은 되게 대단히 환호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끊임없이 자기들의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정치에서 경제에서 경제적인 토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고 방식 속에서 어떠한 비전을 가져가고 있는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차피 미국은 국가에서 비전을 제시해주지는 않잖아요. 기업들이 이제 자기 비전을 가지고 가면서 국가를 살려나가는 과정이고 국가에서 비전을 가져가는 거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정부가 비전을 보여주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구조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업이 국가적인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우리 기업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비전을 가져가면서 하는 구조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모아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구조가 지금 아닌가. 뉴스를 통해서 신문들을 어제 이제 오늘 신문들인데 오늘 신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은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비전이 맞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건 이제 진보정의당 대표인가요? 심상정 대표가 그거죠. 반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을 할 거리가 있건 하지 않건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정치 지도자가 이제 국민들 앞에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인드는 좀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심상정 대표가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들은 다르겠지만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누구였죠? 차베스죠. 차베스가 대통령이 됐었던 이유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책을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였냐면 쿠데타를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는 국민들한테 반성을 사과를 했죠.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쿠데타를 성공했어야 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반성을 했는데 그 모습을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정치인들이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근데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정치인, 믿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원하고 있지 않을까.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미국 맥킨지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는 북핵이 아니고 한강의 이적이 멈춰버렸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상실됐다. 뭐 성장 동력을 못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성장 동력을 찾자, 성장 동력을 찾자 이렇게 하는데 계속 못 찾고 있잖아요. 근데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는 게 좋을까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성장 동력은 어디에 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대한민국의 현실,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지만 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뭘까?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검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검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가 무너질 것입니다. 제 이번 걸음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멈춰 섰습니다. 걸어서 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떨까요?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저런 일이 일어날 수 확률이 없었던가요? 제가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세계적으로 저렇게 뻔뻔하게 사기를 칠 수가 있을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공약도 사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대단하다 하는데 남북 관계에도 북한까지 사기를 쳤죠. 근데 이제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서울시장 할 때 대북 사업은 대북 브로커가 있어요. 근데 그 브로커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경평 축구대회를 조직했는데 그때 브로커한테 2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일 거예요. 2천만 원인가를 주면서 경평 축구대회 100개끔 해주라고 했는데 사기를 당했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북한하고 다시는 사업하지 않겠다 하는 거 있고 자기를 사기친 사람도 있구나 라고 했던 감탄한 사. 그래서 북한하고는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 때문인지 대북 싸움만 하면 항상 어떤 경계하고 신뢰하지 않고 사기치려고 하고 이런 이제 사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싱가포르에서 회담할 때도 그랬다 하잖아요. 북에 있는 고위급 관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임태희가 비서실장으로 관계할 때 임태희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믿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대통령 정상회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다른 남북 갈등이 조장되어져 가지고 판판이 계속 깨지게 되고 그러면서 남북 간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오히려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돼 있다. 지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명박처럼 그렇게 사기까지 치지는 않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생각만 하면 여건이 돼서 마지못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지 않을까. 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은 여건이 되니까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김주석이 사망 이후에 정상회담이 폐기가 되고 본심을 드러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남북 관계가 계속 대화 국면이 되어지고 북미 관계가 풀리게 되고 만약에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지만 평화협정에 준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분위기에 쓸려서 남북 관계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필요하다라고 어느 누구는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명박한테 사기당하면서도 2번 이상 정상회담을 준비를 했었던 거 보면 남북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14선언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 14선언을 보면은 경의선 대륙간 철도 연결하고 백두산이 자유롭게 비행기 타고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해주에 대해서 서해안 공동협력지대를 만들어서 NLL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해안 평화협력지대하고 이 개성 해주 공단까지 확대시키려고 했잖아요. 개성 공단도 하나 더 확대시키고 해주 공단 확대시켜가지고 서해안을 이제 경제협력지대로 일단 남북 경제협력지대로 만들려고 하고 이러한 부분들 여타 이것도 뭐가 있었죠? 총리급 회담을 정례화시키고 국회급 회담, 장관급 회담을 정례화시키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14선언이 제대로 이행이 됐었으면 우리는 참 또 다른 우리도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4선언을 좀 뜯어보면 첫 번째는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구축한다.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러면 평화체제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이런 이 전쟁 위기 같은 것은 사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고 두 번째 정상회담과 국무총리, 국회, 장관, 군 등 실무회담이 정례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통일기구 형성이 되어져서 연방정부라고 할 수도 있고 연합정부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예비정부라고 할 수 있고 남북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통일기구가 형성이 되어져서 정말 통일이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 플랜을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이제 유무상통, 국리공영 이것들 속에서 남북의 문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대한민국이 가장 크다라는 문제가 남북 간에 가장 크다라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하나는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는데 이 이질감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면서 자주 만나다 보면 이질감이 극복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경제 공동체는 북한은 이제 특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구 형식의 경제 공동체. 그래서 개성 특구, 남북 특구, 해주 특구, 금강산 특구, 원산 특구 이렇게 특구들을 계속 이제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그 특구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북한의 지하 자원에 의해서 남한의 경제가 살고 이런 관계 개선 속에서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면 통일 기구가 있고 문화 경제 공동체가 있고 경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남북 간에는 군사적인 위협은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하죠? 사실상 통일.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사실상 통일의 관계. 백낙천 교수님은 연합제약, 연방제약 그거 필요 없다. 남북이 그냥 화해협력만 하다 보면 남북 교류만 하다 보면 그냥 얼렁뚱땅 어물어물 통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백낙천 교수님 어물어물 통일 방안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같이 하려고 하는 적성이 강하고 통일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만나보면 반갑고 그죠? 그럼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많아지고 이래서 어물어물 쉽게 통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통일 방안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냥 교류 협력만 열심히 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끈끈한 혈연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었었다라고 하면 3차 정상회담, 4차 정상회담 하면서 이제 실제로 6.15와 14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통일을 선포했겠죠. 그죠? 하지만 이것은 안 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라도 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되는 게 좋겠죠. 예. 그러면 통일 방안을 한번 봐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정한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걸 우리는 연합제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6.15 공동선언 당시의 연합제는 김대중의 연합제가 아니고 우리 헌법에서 준했던 국회 비준을 통과했었던 대한민국 통일 방안을 연합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가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그래가지고 이걸 연방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6.15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과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안이지, 김대중 통일 방안과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방안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통일 방안이 만나는 것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2국가라고 하는 채점, 1국가라고 하는 채점인데 남북 공이 점진적으로 통일하고 대화 협력을 통해서 통일하자. 통일 비용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통일 비용을 봐보면 독일식 통일 비용은 570조 정도 들어가는데 남한과 북한의 공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통일 방안을 하게 되면은 80조로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줄어들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물어물 통일 방안처럼 남북 통일이라고 하기 전에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충분히 경제력이 성장이 된다라고 하면 뭐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어떤 노력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최근에 북한이 했던 게 뭐였죠? 김정은 위원장이 선포했던 게, 약칭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선포했던 게 핵과 경제가 병진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핵은 있잖아요, 그죠?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풀겠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북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리고 경제도 어떻게 해서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북한의 경제력은 어떤 걸로 살릴까 봐봤더니 일단은 이 포카혼타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게 한 세계에 있는 모든 애니메이션을 42억, 한 3,700만 명 정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온킹도 마찬가지로 한 1억 3천만 명 정도 봤고요. 세계 애니메이션 흥행 2위인데 이게 북한에서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외화벌이를 하는 거죠, 그죠? 외화벌이를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유럽에 있는 애니메이션의 60, 70%는 북한에서 다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애니메이션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실력이 있으니까 유럽에서 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계속 맡기는 걸 보니까 아, 그렇구나, 북한도 지금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뽀로로도 남북이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5조 7천억 정도의 효과가 났는데, 원래 남쪽에서는 이렇게 안경 없는 뽀로로 제안을 했었죠. 근데 북쪽에서 안경 쓴 뽀로로 다시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봤을 때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하고 이제 강의를 할 때 이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높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남북이 같이 했는데 이때 북한은 이 뽀로로가 잘 되기를 바랬을까 못 되기를 바랬을까 라고 하면 애들이 반반이죠. 근데 이 안경 쓴 뽀로로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다. 남북이 같이 해서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잘 됐다. 아, 남북한이 같이 해도 잘 된 게 있구나 라고 하는 이제 사고방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건데, 역시 남북한이 같이 해서 잘 된 거고, 아, 북한 사람도 남한이건 어디건 자기들이 그린 작품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남한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캐릭터까지 형성해서 잘 되는 캐릭터를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안경 쓴 뽀로로까지 제안했다고 북한의 애니메이션의 실력도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 보면 남한은 미국과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남한에서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계 애니메이션의 60, 70%를 남한과 북한이 그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애니메이션은 갈수록 뭐 애니메이션이 낮아질 이유는 없잖아요. 갈수록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니메이션만으로도 우리 민족이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겠고, 뽀로로와 같은 작품 몇 개만 더 만들면은 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리드해 갈 수도 있겠구나. 기획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는 실력이 있으니까 기획력만 있으면은 아, 우리가 애니메이션계를 장악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면 어떨까요? 이건 이제 북한의 이제 이 특수성이죠, 그죠? 이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건 북한이라고 한 나라는 자기들만의 체제 속에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외화벌이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름 때 7월부터 9월, 10월까지 3개월 동안 쭉 하면은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 아리랑을 보려고 온다고 하고 오고 싶은데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체제적인 어떤 불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못 오고 있다. 심지어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가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은 관광의 흑자가 될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같이 이야기를 하시자고 하시더니 입을 딱 닫으시네. 왜 그러냐면 신기해서.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그렇잖아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기해서 가는 거잖아요. 한 번 간 곳은 나 가봤어 잘 안 가는 거니까. 그래서 신기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 신기한 나라에 이러한 신기한 것까지 보면 이건 북한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꼭 본다. 하나말로 하면 영화로 보는 것도 신기한데 이걸 통해서 보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게 잘했다 못했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신기한 문화, 북한만의 관광상품, 문화상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화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최근에 영화를 보면 어떻든가요? 우리 영화가 많이 발전했던가요? 어떻든가요? 그 수준이 대단히 발전해 있죠. 그러면 영화도 그렇고 코리아가 통일이 되게 되면 문화적인 부분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미국은 소재가 고갈됐습니다. 그죠? 미국은 이 소재가 고갈됐고 그리고 유럽도 소재가 고갈되고 있죠. 근데 코리아는 소재가 갈수록 참신해지고 있고 특히 이 분단에 관련된 것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더 쓰게 되면 훨씬 더 좀 재미있는 소재들이 세계적으로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대단히 좀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지하자원에 대한 부분이죠. 이건 뭐냐면 마그네사이트라고 하는 지하자원이죠. 아시죠? 그래서 마그네사이트로 뭘 만드느냐? 보통 비행기, 자동차, 핸드폰 이런 것들 다 뭘로 만들었었죠?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알루미늄에서 마그네사이트로 다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 말하면 비행기나 자동차, 모든 전자제품 값이 싸는 것들은 마그네슘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북한의 이 마그네슘 광산이 이렇게 생겼죠. 산이 통째로 지하자원. 이게 3,000조 정도 된다고. 2007년도 추산으로 3,000조였으니까 지금 또 올랐겠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마그네슘 정도는 이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을 1800년까지 쓸 수 있는 거고 더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줄어들긴 하더라도 거의 그렇죠. 뭐 100년 이상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 100년 사이에 엄청난 이제 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자원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형성할 수 있는데 북한의 지하자원이 이렇게 많고 이걸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한 1경 1000조 정도 된다. 근데 이건 동시에 파가지고 동시에 팔았을 때 이야기인 거죠. 근데 지하자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년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죠. 2007년도에는 7,000조였었어요.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계속 지하자원의 가치는 올라간 거고 그 지하자원을 1경 1000조가 얼마냐 했더니 한 1인당 1억 5천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시고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총 자산이 1,500조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 잘 산다고 하잖아요. 많이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부의 분배가 좀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사실 대한민국의 부는 7천만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정도의 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부가 얼마다? 한 1,500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작년 GDP가 1,200조에서 1,300조 정도 됐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경제력도 꽤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이고 그리고 일경이 우리가 상품으로 팔게 되면 또 다시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또 상품으로 팔게 되면 또 공장도 늘어나야 되고 새로운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경제적인 가치는 한 10배에서 100배까지도 고부가 가치 있는 상품도 있으니까 10배에서 100배까지도 경제력을 상상할 수 있겠다. 이것은 가능한 상상했었던 수치이기 때문에 100경이라도 너무 하지 않냐라고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북한의 지하자원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야 대표적인 지하자원이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철광석은 어디에서 수입이 오죠? 브라질에서 수입이 오죠. 이제 지금은 중국에서 수입이 오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브라질에서 수입이 왔었죠. 그럼 브라질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주, 뭐 지구 절반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석유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가까운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남북 간의 통일에 인해서 우리는 그런 멀리에서 사와야 되는 것들을 쉽게 조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을 안 하니. 북한이 처음으로 남측으로부터 받은 이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북한에서 직접 지하자원이 남한에 들어왔던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방향 모델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왕성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항에 사역된 IMC는 올해 남측이 북한에 제공한 8천만 달러어치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의 대가 명목은 120만 달러어치입니다. 경공업 원자재 차관은 5년 거치 10년 4만 조건이지만 전체 차관액의 3%는 올해 안에 두 차례로 나눠서 현물로 상환한다는 합의가 이행된 것입니다. 북한 IMB가 특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남측이 북한에 각종 차관을 제공한 이후 처음으로 상환을 받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파주기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결론은 차관이었죠. 차관인데 이 차관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다 퍼주기라고 했었던 거고, 이 차관은 그대로 있고, 마그넷 사이트도 들어오려고 했었죠. 다 준비하고 있다가 이명박이 다 이제 차단을 시키면서 안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위기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남북 관계를 차단시키니까 경제적인 위기까지 이제 가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는 퍼주기가 아니고 물물 교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들어왔었으면 기업들은 좋아했겠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좋아하게 되면 국민들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됐으면은 남북 관계가 하니까 좋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요구를 했었겠죠. 아마 이명박은 그게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차단을 시켰던 것 같아요. 퍼주기라는 논리를 그대로 이 방어를 하면서 그래서 차단을 시켰지 않았는가.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북에서 요구했었던 게 신발 5천만 켤레를 북에서 요구를 했었죠. 그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지하자원으로 갖겠다. 그것은 바로 갖겠다. 이렇게 했었고, 또 이제 신발을 준다라고 하면 옷도 1억 국가에서 줘야 되니까 덩치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대한민국 옷공장, 신발공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호황인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공장도 확장이 될 거고, 북한에서는 그걸 계속 요구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요구하면은 계속 또 하게 되고, 그러면은 부산적인 사람들 통일을 엄청 환호하겠네요. 그죠? 근데 그것도 역시 중단돼야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쩌겠습니까? 일단 안 됐으니까 안타까움으로만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북한의 이제 석유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석유는 지대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먼저 개발을 한 거겠죠. 다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개발해가지고 확정이 됐고, 여기는 그냥 추정만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왜냐면 일화가 있죠. 미국에서 이거 다 개발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반을 주라. 우리가 전액 다 무료로 해가지고 줄 테니까 여기 나오는 모분량의 반을 주라. 그러니까는 북에서 왜 그런데? 북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싫다. 남한이 개발하면 어찌됐든 둘 다 우리 민족이 쓰는데 너희들이 개발하게 되면 절반은 우리가 너희들한테 줘야 되지 않냐. 그건 우리가 할 수 없겠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이걸 개발을 못하게 했고 통계를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겠죠. 그죠? 직접 제가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 통해서 여러 개 듣고 있죠. 지금 우리가 2,800원까지 내려갔죠. 근데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싼 나라가 아니고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얼마라고요? 125원이죠. 정말 좋겠죠, 그죠? 세계에서 제일 석유가 싼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단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세계 5대 산유국에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나는 나라보다는 더 싸죠. 얼마 정도 될까요? 마음껏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원프리. 석유가 이 정도 값으로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 일단은 이거보다 더 싸겠죠, 그죠? 얼마 정도? 50원. 50원. 보다 더 쌉니다. 10원?
10원보다 좀 더 비쌉니다. 40원보다 더 싸요. 30원보다 더. 네, 실원이라고. 이건 뭘 이야기하면 정치가 국민 생활을, 그죠? 정치가 국민 생활을 어떻게 담보해 주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왜 정치가 잘 대항하니 경제가 국민들이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만 17원에 팔고 수출을 다르게 할 거니까요. 그죠? 근데 리비아는 카다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비아에는 뭐가 있냐면 전 국민들에게 석유 통장이 있었어요. 석유를 팔아서 발생한 수익에서 일부는 국민들한테 다 쏴주는 거죠.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죠. 석유를. 왜? 이건 국유의 재산이니까. 나중에 인터넷으로 리비아의 복지를 한번 쳐보시면 리비아가 어느 정도의 복지까지 있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유학을 가면 유학 비용까지 다 대고 있어요. 국가에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과정 속에서. 리비아의 문제는 그 카다피의 부족이 이제 계속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권력이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었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불만이 없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국민들의 생활을, 경제를 어떻게 바꾸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왜 정치가 잘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석유값을 보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은 말레이시아 정도의 산유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700원에서 한 900원 정도 석유를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대한민국의 석유가는 700원에서 900원 정도죠. 70%가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업한테 받아야 될 세금을 안 받으면서 석유에서 세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간접세니까, 그죠? 비싼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외국의 구조잖아요. 미국 뉴딜 정책 할 때 미국은 어땠습니까? 루즈벨트가 설득해가지고 기업가들이 세금을 90%까지 냈잖아요. 자기 재산은 따로 있으니까 수익금의 세금의 90%까지 냈어요. 왜? 국가이익을 타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다 공감을 해가지고 기업가들이 세금의 90%를 냈어요. 수익에.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까지 그랬는데 대한민국은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이냐? 도대체 어떤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는 구조인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천연가스관입니다. 천연가스가 상상해 보셨어요? 천연가스가 파이프째 대한민국에 온다라고 하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그죠? 그냥 저기 중동의 이야기로 생각을 했는데 천연가스가 지금 파이프째 볼라디보스까지 왔고 이게 부산하고 광양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죠. 이건 남북 간에 합의만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 때 이제 된 이야기인데 남북 간에 합의만 하면은 바로 시행이 되고 그럼 3년 안에 천연가스가 전국에다 파이프째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관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보시면 천연가스 관이 들어오면은 뭐까지요? 송유관까지 들어옵니다. 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그냥 우리는 파이프에서 빼가지고 쓰는 거니까 훨씬 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구조가 돼 있다. 그리고 송유관이 오게 되면은 송전선이 오게 되고 송전선이 오게 되면 철길까지 해서 4개가 같이 오게 돼 있었어요. 천연가스 파이프, 송유관, 철도, 송전. 송전탑은 어디냐면은 여기에 불이야 발전소라고 있는데 이 불이야 발전소는 초당 2만 메가와트의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100만 킬로와트거든요. 그러면 불이야 발전소 수력 발전소인데 이건 2만 메가와트, 2천만 메가와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가 전력난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불이야 발전소에 송전선이 연결하게 되면은 적어도 역시 3년 이내에 다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이 다한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돈을 내고 쓰면서 폐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 일본처럼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력난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의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에너지의 문제, 전력난 문제를 이 남북 간의 관계만 해소가 되면은
해소할 수가 있다. 일단 임시 방편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벌려보겠죠. 이렇게 연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자, 통일이 되면 2030년이면은 한반 통일된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아시아가 미국 플러스 유럽을 초과한다라고 하는 게 작년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북아죠. 동북아잖아요, 그죠? 동북아만으로도 미국과 유럽을 2003년 이후에는 초과하게 된다. 그래서 20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북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전망인 거죠, 그죠? 그리고 전제 조건 있잖아요, 그죠? 통일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통일이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통일이 됐을 때 코리아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코노미스트라고 들어보셨죠? 2050이라고 하는 미래 보고서라고 책을 썼어요. 사실은 한쪽도 안 되는 분량인데 나온 내용이 뭐냐면 2050년도 메가통급 경제적인 지형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죠? 중국이 급성장하는 것은 맞는데 워낙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죠? 1인당 GDP는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더 내려가는데 코리아는 2030년부터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1인당 GDP 국가가 돼서 2050년 20년간 세계 최고의 1인당 GDP 국가가 된다고 하면 20년간 부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작년에 나왔어요. 이 책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냐? 이것도 그죠? 국민과 기업과 국가가 야 우리 이렇게 가자. 라고 하는 방향을 세워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구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건 이제 경제적인 비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하자원과 아까 문화적인 부분 이야기하셨죠? 지하자원과 남북관계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이런 비전을 다른 나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그 비전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 누군지는 아시죠? 물론 박지성이 이제 은퇴하긴 했지만 뭐 손흥민이라든가 이런 스타들이 나오기 때문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제 축구했던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니겠죠. 그죠? 최소한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하고 좀 맞짱뜰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왜 하향 평준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남북 간의 단일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수준이 훨씬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정신력도 일단 축구협회 자체가 이제 깨지는 거잖아요. 단일팀이 되면은 기존의 축구 지도체 체제가 깨지기 때문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남북 간이 이제 단일팀으로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또 다른 이제 문화이겠죠. 그래서 올림픽 때 보면 우리가 30위 했고 북한이 4개를 땄죠. 그러면 최소한 이제 24개가 되는 특히나 북한에서 땄던 종목들은 역도하고 유도였죠. 우리는 역도에서 약하잖아요. 그죠? 장미란이가 은퇴했으니까 이제 역도에서 금메달 딸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역도에서 그리고 북한하고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유도 부분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분야가 더 넓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북한이 저력이 있는데 북한은 체육 시스템에 대한 이 훈련 시스템이 대단히 수준이 낮아가지고 지금 남쪽한테 도와주라고 하고 있대요. 좀 기술 좀 알려줘. 너희들 훈련할 때 우리 좀 같이 좀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실제로 그런 지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곳에서 따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알아서 하는 뭐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이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안정적으로 3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엄청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방 분야에서 일단은 이게 이제 국방비의 현황입니다. 북한의 국방비하고 남한의 국방비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총 북한의 GDP라든가 예산 자체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적은데 그 훨씬 적은 상황에서 비율도 훨씬 적죠.
그러면 과연 전쟁 준비를 누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비율 속에서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분단을 통해서 국방비를 해서 얼마만큼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매일 945억 원이 국방비로 나가고 있고 1인당 1년에 65만 원씩 국방비로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교육비에 대한 비용들이 국방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실례로 그런 적이 있었죠. 이라크 파병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이라크 파병할 때 그 파병금을 하기 위해서 그 해에는 교사 임용을 안 했었죠. 소수, 극소수로 했었죠. 그건 뭐겠어요? 교육비에 대한 예산을 국방비로 돌린 거잖아요.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을 국방비로 돌린 거고. 그래서 실제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내용을 국방비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것이다. 분단 때문에 우리가 교육적인 혜택, 사회복지적인 혜택들을 계속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2012년도에도 14조 원의 무기를 수입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 무기 수입을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미군 기지가 7천만 명, 축구장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군 기지에 대한 부지가. 그리고 그 부지는 다 우리가 100% 무료로 주고 있고 주소로 보면 거기는 어디가 되죠? 미국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국의 영토가 바로 미군 기지다. 거기에서는 우리의 주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바로 분단으로 해서 발생하는 우리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작년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죠. 애기 밥들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남북 간의 갈등, 지금 나타난 남북 간의 갈등, 전쟁의 이기, 이것도 역시 국방비의 분단에 대한 폐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비에 대한 부분, 끊임없는 긴장 고조, 이 모든 것들이 분단에서 발생하는 우리 피해고 이건 다 순순히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이게 이제 북한의 플랜입니다. 여기가 낮은 선봉지구죠. 여기가 낮은 선봉지구인데 여기 전체하고 여기 청지. 여기서 중국이 낮은 선봉지구를 다 전액 개발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세 개의 부두를 저차권을 땄는데 중국에서 요구한 건 50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에서 이것도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50년 할 수가 없다. 남북 관계 향후에 이것은 우리 민족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년만 그래서 20년으로 줄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강도 이제 남쪽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거나 동포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강산에서 남북이 같이 만났을 때가 그립다. 그래서 다시 남쪽 동포들이랑 금강산에서 같이 만나면서 여행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한 자리들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낮은 선봉지구는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조만강 위로는 수심이 낮습니다. 그래서 무역항을 쓸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그죠? 두만강 밑으로가 무역항. 그래서 러시아가 동방 정책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에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이 낮은 선봉지구에 부두 항만 한 개를 조차권을 받았잖아요. 중국 여기에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무역항 자체가 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야 정말 신이 우리를 선택한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낮은 선봉항은 향후에 세계적인 항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계학자들은 이제 세계적인 무역항 금융도시는 런던에서 뉴욕으로 갔다가 상하이, 싱가포르로 분할이 됐다가 다시 서울로 코리아로 갈 것인데 코리아에 어디냐? 근데 서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보다는 낮은 선봉지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선봉지구는 잘 확산이 돼가지고 청진까지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하이 아시죠? 상해의 도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상하이의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도시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서부터 파주에서 밑으로 쭉 잘라가지고
파주 연천 가기 전에 밑으로 연천까지 하고 밑으로 쭉 따라가지고 딱 보면 어디까지 오냐면은 평택까지 딱 자르면 그게 상하이 도시 크기입니다. 생각해 보신 적은 없죠, 그죠? 그냥 크게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입니다. 경기도의 3분의 2와 서울과 인천이 합쳐집니다. 이게 바로 상하이 도시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무역량이 많으니까, 그죠? 커진 것이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21세기에 세계의 무역량은 어디로 갈 거냐? 일단 중국은 여기에 미국의 중국 제2의 21세기 성장 동력은 중국이 이제 동북 삼성으로 보고 있고, 러시아는 여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제2의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교두보에서 어때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서 교류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브라질이나 남미도 다 이쪽에서 교류하지 않겠어요? 중국하고 교류하려면 교역량을 쭉 봐봤을 때 그러면 여기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겠는가? 규모가 그 교역량의 규모가 도시를 키울 것이고 그 도시 속에서 이제 돈이 발생할 거고 이런 걸 봤을 때 낮은 순봉지구.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2030년이면 중국이 세계 무역의 최대 국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게 뭐냐면 낮은 선봉지구에서 청진, 김책, 단천, 심포, 원산까지 우리가 다 한국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작년에. 그래서 여기 다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한테 거기도 초청권을 줘. 왜? LT 워프라고 하죠, 그죠? LT 워프가 뭐예요? 줄 서서 가는 것보다 여기 오면서 좁으니까 다 여기 철길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무역을 하게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해가지고 이 동해안 일대를 다, 북한에 있는 동해안 일대를 다 무역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중국은, 이것도 중국의 플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고, 이건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교류하고 싶은 나라들, 남미와 북미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여기에서 교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북한은 단천 여기가 아까 마그네사이트 광산과 지보선 지하자원의 핵심 지역이 단천인데, 그래서 단천을 지하자원과 공업발전과 무역함으로써 세 가지가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 공업지대를 형성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있죠. 북한도. 그래서 이런 형태 속에서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건 21세기 동북아에서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들이 자기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북이 핵을 만들고 시진핑이 이제 오바마 만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만나가지고 북한의 핵을 억제하겠다, 북한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데 할 수 없는 게 그겁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북한 많이 우습게 봤었죠. 중국이 힘들 때 북한 더 힘들게 만들었었죠. 선풍기 100개를 주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20개는 고장나고 쓸 수 없는 거 주고, 식량을 주면 그 중에서 몇 가마를 먹을 수 없는 식량을 주고, 이렇게 중국이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파렴치한 놈도 많이 짰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북한에서 울면서 저 자식들 다시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받고, 이런 구조였었죠. 그러니까 이 배고파가지고 막 구걸하려고 하는 사람, 쪽박을 끼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을 중국이 해왔었고, 이것은 북한에게 가슴속에 탁 맺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을 믿지 않고 있고, 중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뭐가 됐어요? 북한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맞기는 하죠.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의 우선순위를 북한을 해주면서 자기들이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북한과 중국의 거래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중국이 일방적인 도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거래를 잘하고 있는 과정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가 남미의 대다수는 여기 아니면 이쪽 부산으로 해서 가겠죠. 일본은 부산 아니면 이쪽으로 바로 가겠죠. 남은 이제 부산항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산항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쭉 올라가는 과정 선택을 하고, 호주나 이쪽 동남아 이쪽의 나라들도 이렇게 가기보다는 바로 해가지고 광양항이나 부산항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들은 뭐 유럽까지 가는 것은 제껴놓고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코리아, 몽고하고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중간 기지로서 싱가포르 발전한 거 잘 보셨잖아요, 그죠? 거기 중간 쉬었다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쉬었다 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관통을 하죠. 그러면 부산항에서 먹어야 되고 우리가 물류로 옮겨줘야 되고 그 비용 받아야 돼서 통행세라든가 이 여타의 모든 것들이 다 수입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산항은 체류 비용만 하루에 9억 1천만 원 정도가 수입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죠? 곱하기 360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매년 체류 비용만으로 매년 이런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뭐라고 했어요? 통일이 되면 당신들이 가장 특혜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쌩까지 안 믿고 그래서 부산이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만주 지방의 우리 동포들의 분포도입니다. 사실 만주가 사람 살기 어려운 땅이었는데 한일운동할 때 가가지고 다 개간했잖아요. 사람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지금 정착해야 있는데 아마 통일이 되면 여기 있는 동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오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민족 간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연해주에 누가 있어요? 고려인들 들어오셨죠. 6.15 공동선언이 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되고 남북 간의 통일의 분위기가 되니까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고려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개간했었던 땅을 버리고 연해주로 갔죠. 왜? 내 후손들이 내 조국을 버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해주로 왔죠. 그러면 이러한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끈끈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남북 간의 분단 때문에 못 오고 있는 거겠죠. 그죠? 어떤 조국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항상 갈등을 하게 되는 거고 정서적으로는 북한이고 경제적으로는 남한이고 이러한 이야기도 이제 들리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 지도를 보면 통일이 되면은 만주가 우리 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의 경제와 문화의 영역은 될 수 있겠다. 이 사람들 살고 있는 걸 쫓아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문화 영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통일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코리아가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으세요? 믿기세요? 세계를 리드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죠? 일단 여기까지. 세계를 리드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죠? 아시는 거. 영국. 그 이전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죠? 네덜란드도 있었죠. 동인도에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근데 그 나라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영토의 크기가 작았어요. 그죠? 네덜란드는 정말 조망만 하죠. 그죠? 영국도 크기가 어떤가 우리하고 비슷하죠. 영국은 특히나 영국의 높이가 어디냐면요 40도 선 정도 돼요. 위도가 사람 살기 힘든 땅이에요. 기후도 안 좋고 춥고 근데 거기는 세계를 리드했죠. 그죠? 미국이 독립했을 때는 나라가 조금만 했었죠. 얼마 했어요? 이만했었죠. 딱 여기 미국이 서부. 그리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커졌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1차 전환이 독립전쟁이었고 2차 전환이 남북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부로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영토가 커졌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의 미국이 아니고 적을 때 시작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모든 주요한 시스템들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동부에 뉴욕, 워싱턴 해가지고 다 여기에 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작게 시작했던 거죠. 그죠? 우리는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 중국만 보면서 우리의 영토 때문에 스스로가 선을 긋는 것은 아닌가요? 어때요? 만만치는 않겠죠. 다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나라들은
자기에게 기회가 좀 왔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그죠? 나쁜 짓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이만큼이면 됐어라고 선을 긋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했었던 나라들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나라들에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부의 갈등을 하나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에너지가 폭발을 했죠. 그죠? 미국도 남북전쟁이, 중국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엎어치기하면서 해상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동인도에서도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와 상업의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적인 무역도시를 다 만들면서 식민지를 만들지 않았죠. 심지어는 일제시대 이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하고 있을 때 일본에도 동인도 회사가 있었어요. 세계 모든 대다수의 나라에는 동인도 회사가 있었다. 그만큼 네덜란드가 세계적으로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중국은 불기라고 하죠. 부흥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다시 세계를 장악하자라고 중국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언제든지 기회를 노리고 있죠. 미국은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동방정책에서 동쪽과 서쪽이 동시에 발전하게 되면 러시아도 다시 최소한 스탈린 이전에 스탈린만큼의 세계에서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은 덩치가 큰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남한과 북한은 샌드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클 수 있을까? 통일하면 어느 정도까지 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폴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이 책 들어보셨어요? 그죠? 폴 케네디라는 사람은 아까 말했었던 이제 중국이 12부작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잡은 게 뭐냐면 대국분리라고 해가지고 세계 강대국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걸, 그리고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이걸 쫙 써서 일본, 프랑스, 독일까지 해가지고 드라마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책으로 강대국이 어떻게 흥하고 망했는가, 그 원인들을 쭉 썼는데, 이 사람이 동경대에서 2011년도에 강의할 때 누가 질문을 했대, 뭐 이렇게. 이때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네버 네버 오미. 그죠? 아주 심플하게 답을 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도덕적인 우위이고 민족적인 영혼이 살아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이 사람 식으로 이제 사고를 한 건데, 21세기의 경쟁력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국민들의 도덕성. 그죠? 대다수의 강대국들은 도덕성 때문에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생기니까 도덕적으로 이제 피폐해지면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국민적인 정신이 민족적인 정신이 살아있다. 이 역동력이죠, 그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월드컵 때도 놀래고 뭐 하고 뭔가 일어나면 확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때도 확 일어나잖아요. 놀래고, 야, 쟤들은 미친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민족적인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나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 되면 뭐 조직해서 일어난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확 살아오르고, 이러한 영혼들, 자유민주주의의 영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와 도덕적 역량과 민족적 영혼, 정신이 살아있을 때, 물론 전제조건은 과학기술과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과학기술 충분히 발전되어 있죠. 여기 문제는 도덕성과 민족적 정신이 전체로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통일이 이전에 여기에서 혹시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구 있나요? 일단 있긴 하죠. 있긴 하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역대 정치인 대통령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고, 정말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서 리더를 잘 세워야 된다. 그럼 대한민국 시스템 속에서 정치 리더를 키우는 과정, 특히
통일을 희망하고 대한민국이 바르게 가고자 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정치 리더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그 리더를 키우는 과정이 있어야, 그죠? 그래야 리더분이 많아질 거고, 이 리더분이 많아야 누구는 어디 지사하고 누구는 시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대통령하고 누구는 정치인으로서 계속 비전을 제시해주고, 리더분들이 많아야 뭐가 돼요? 대한민국이 동시에 확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리더분도 없고, 두 번째, 쓸만한 사람들 중에서 조금 괜찮다 싶은 대통령을 쑥 세워가지고 대통령으로 준비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정책적인 시행착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대통령을 받쳐줄 만한 간부진도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지 않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러한 아픔들을 겪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이 과정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일꾼도 키워야 되고 리더도 키워야 되고 존경할 만한 대통령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성장한 사람이 되고 북한하고 동시에 같이 쌍끌이로 발전할 수 있는 코리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가볼까요? 나란 말씀이 경객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때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이를 위하여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잔을 맹간하니 사람마다 해여 수비일켜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정치의 목적을 여기에 이제 써놨습니다. 뭐죠?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는 게. 그래서 수기치인, 수기안인 하잖아요. 수기치인이 나왔다가 이걸 맹자가 수기안인으로 바꿨는데, 수양하는 목적은, 정치하는 목적은 백성들이 사람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편안한 나라인가요? 불편한 나라인가요? 특히나 틈만 나면 색깔론으로 괴롭히고, 그죠? 그래서 바른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들, 그 근본에는 분단이라는 게 존재있지 않나. 그래서 분단 때문에 쓸만한 정치 리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색깔론으로 그냥 잠식시켜버리고, 아무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색깔론으로 몰아쳐버리고, 아무리 바른 목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색깔론으로 처벌하고, 그죠? 노동자들이 살고 싶다고 하는데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죽임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농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배우고 싶고 사람같이 좀 배우고 싶고 자기 꿈을 좀 키워보고 싶다고 하는데 걔네들한테 너희들은 불순해 하면서 이 통제시켜버리고, 오로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자기들의 이제 하수인만 만들고 있는 게 대한민국은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정치가 미성숙하게 되고, 작년에 대선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아픔을 겪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각의 자유를 주고 정치 리더들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바로 통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